이 여자 당장 면접장에서 끌어내! 면접관의 함성이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면접실 안에는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죠. 그러자 상석에 앉아있던 노인이 벌떡 일어서며 말했죠. 이 사람 무조건 합격이야. 면접관들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던 남자 하나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한일그룹 전략기획실장 강민준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1시간 전으로 돌아갑니다. 회장님, 순순히 따라오시면 다치지 않습니다. 지하 주차장 가장 어두운 구석, 노인 하나가 건장한 남자 셋에게 에워싸여 있었습니다. 노인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꼼짝도 하지 않았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뒤쪽 비상구 계단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블라우스 면접복을 입은 여자였습니다. 여자는 우두커니 서서 그 광경을 천천히 바라봤죠.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구두 소리를 울리며 그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회장은 왜 그 여자를 보자마자 무조건 합격이라 외쳤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따뜻한 커피 한 잔처럼 당신의 마음에 스며드는 사연 한 편으로 매일 찾아오겠습니다. 챕터 1 면접 보러 온 여자. 이수아의 하루는 늘 새벽 5시에 시작됐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지는 건 오랜 훈련의 흔적이었죠. 28살. 체육학과를 졸업하고 경호회사에서 2년을 버텼습니다. 링 위에서 피를 흘리던 시절도 있었고 새벽 4시까지 의뢰인 곁을 지키던 밤들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녀 앞에 놓인 건 이력서 한 장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탈락 통보 메일이 12통 쌓여 있었어요. 체육학과 출신이라서 경호 경력이 전부라서 나이가 애매하다는 이유로 면접관들은 번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아는 그럴 때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대신 집에 돌아와 샌드백을 쳤습니다. 10번, 20번 손이 얼얼해질 때까지. 링 위에서 배운 게 있다면 넘어진 다음엔 무조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오늘은 달랐습니다. 한일그룹 최종 면접. 서류부터 실무 면접까지 4번의 관문을 통과했고 이제 마지막 하나만 남아 있었어요. 수아는 이른 아침부터 거울 앞에 섰습니다. 짙은 색 타이트한 비넥 블라우스에 무릎 위로 올라오는 스커트. 가슴골이 은근히 드러나는 차림이었지만 흐트러진 구석은 없었죠. 오히려 그 반듯한 자세와 차분한 눈빛이 더 눈길을 끌었습니다. 수아는 거울 속 자신을 한번 바라보고 조용히 눈을 내렸어요. 오늘은 반드시. 지하철 안은 출근길 인파로 빽빽했습니다. 수아는 손잡이 하나 잡지 않고 서 있었죠. 흔들리는 차 안에서 꼿꼿하게. 옆에 서 있던 중년 남성이 힐끔 쳐다봤지만 수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이미 면접 답변을 가다듬고 있었어요. 지원 동기, 직무 역량, 입사 후 포부. 외운 문장들이 아니라 살아온 시간들로 빚어낸 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 안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진짜 이유가 있었죠. 한일그룹 본사 빌딩은 서울 한복판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에 수아의 구두 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방문증을 받아 목에 걸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는데 복도 저쪽 끝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수아 씨 맞죠? 저도 오늘 최종 면접이에요. 돌아보니 또래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박지영이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명품백,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거리낌 없이 말을 거는 여유로운 태도. 한눈에 봐도 집안이 탄탄한 사람 특유의 분위기였죠.
처음 뵙겠습니다. 수아가 짧게 답하자 박지영은 수아를 위아래로 훑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어머, 옷이 좀 많이 튀네요. 면접인데. 수아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에 반응할 에너지가 아깝다는 걸 오래전에 배웠거든요. 그냥 앞을 보고 걸었죠. 박지영이 뒤에서 낮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수아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기실에는 지원자가 5명이었어요. 저마다 표정을 관리하며 앉아 있었죠. 수아는 창가 자리에 앉아 빌딩 밖 풍경을 내다봤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 도시가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 어딘가에 남자친구 강민준도 출근해서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있겠거니 싶었습니다. 민준을 처음 만난 건 6개월 전이었습니다. 지인의 소개였고 첫 만남에서 그는 딱히 인상적이지 않았어요. 조용하고 말이 없고 웃음이 적은 사람. 그런데 두 번째 만남에서 수아가 전 직장 얘기를 꺼냈을 때 그는 눈을 빛내며 물었죠. 경호 일이요. 어떤 게 제일 힘들었어요? 남들은 대부분 어색해하거나 화제를 돌렸는데 민주는 진짜로 궁금해했습니다.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가 대기업 직원이라는 것, 전략 쪽 일을 한다는 것 정도만 알았고 수아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의 일상을 천천히 알아가는 게 좋았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 수아에게는 민준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 회사에 지원한 진짜 이유. 이수아 씨 면접 준비 많이 하셨어요? 옆에 앉은 지원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수아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죠. 나름요. 한일그룹이 워낙 까다롭다고 소문이 나 있어서요.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수아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 감사하다는 말이 자신에겐 사치였으니까요. 반드시 붙어야 했습니다. 그냥 취업이 아니었어요. 이 회사 안에 들어가야만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수아만이 아는 15년을 품어온 이유가 잠시 후 화장실을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면접 전에 마음을 한번 다잡고 싶었죠.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를 빠져나와 안내판을 따라 걷다 보니 비상구 계단 쪽으로 이어지는 복도 끝에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거울 앞에 섰어요. 찬물로 손목을 적시고 숨을 고르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넌 준비됐어. 그때였습니다. 비상구 쪽에서 무언가 둔탁하게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죠. 수아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경호 일을 하던 몸은 오래된 습관처럼 반응했습니다. 소리가 난 쪽으로 발걸음이 향했죠. 비상구 문을 살며시 열자 계단 아래 지하 주차장 쪽에서 낮고 거친 목소리들이 올라왔습니다. 수아는 소리 없이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은 2층이었습니다. 한 층을 내려가자 소리가 점점 선명해졌어요. 남자들의 목소리, 그리고 그보다 낮고 무거운 침묵. 수아는 벽에 등을 붙이고 모퉁이 너머를 살폈습니다. 지하 주차장 가장 어두운 구석,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는 그 아래였습니다. 노인이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60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 그 주위를 건장한 남자 셋이 에워싸고 있었죠.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이 거칠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노인 쪽으로 한 발 다가서며 낮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순순히 따라오시면 다치지 않습니다. 회장? 수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노인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물러서지 않았어요. 지팡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고 등은 꼿꼿했습니다. 겁에 질린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죠. 그런데 상대는 셋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같이 몸이 단단해 보이는 남자들. 수아는 이 상황이 자신과 무관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면접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여기서 나서면 모든 게 틀어질 수도 있었어요.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두 발이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어요. 또각, 또각, 또각. 구두 소리가 지하 주차장 바닥에 울렸습니다. 남자 셋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죠. 수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들을 향해 걸어갔어요. 타이트한 블라우스 차림의 여자가 아무 말도 없이 다가오자 남자 하나가 피식 웃으며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가씨, 잘못 내려온 것 같은데요. 수아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죠. 딱 1초였습니다. 그 1초 동안 수아는 새 남자의 위치, 체격, 중심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를 전부 읽었어요. 경호 2년, 격투기 10년, 몸이 기억하는 건 잊히지 않았습니다. 챕터 2, 15년의 무게. 수아가 처음 격투기를 시작한 건 15살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꼭 2년이 지난 뒤였죠. 슬픔을 어디에 쏟아야 할지 몰랐던 아이는 동네 체육관 문을 두드렸습니다. 관장은 말랐고 눈이 퀭한 여자아이를 한번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도복을 내밀었어요. 그날부터 수아는 매일 거기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상덕은 한일그룹 계열사 공장의 현장 반장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었죠. 그런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회사 공금을 횡령한 범죄자가 됐습니다. 수아가 13살이던 해였어요. 아버지는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회사에 불법 회수 투기를 신고했더니 오히려 누명을 씌웠다고.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죠. 증거는 완벽하게 조작돼 있었고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교도소로 갔고 3년 뒤 차가운 독방에서 홀로 숨을 거뒀습니다. 수아는 그날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한 가지를 결심했죠.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떻게 증거를 조작했는지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그 결심이 15년을 버티게 했습니다. 체육학과에 진학한 것도, 격투기를 계속한 것도, 경호 회사에 들어간 것도 전부 그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였어요. 경호 일을 하며 한일그룹 내부 사람들과 접촉하고 조금씩 정보를 모았습니다. 아버지 사건을 덮은 실무 배우가 당시 법무팀 소속이었다는 것, 그 인물이 지금은 한일그룹 법무팀장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이름은 박지영. 오늘 대기실에서 수아의 옷차림을 훑으며 비웃었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수아는 경호회사를 그만두고 한일그룹 입사를 준비했습니다. 안에서 증거를 찾아야 했으니까요. 서류 탈락이 12번 이어졌어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마침내 최종 면접까지 왔습니다. 지하 주차장 바닥에 수아의 구두 소리가 울렸습니다. 또각, 또각. 남자 셋이 수아를 바라봤어요. 그중 덩치가 가장 큰 남자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여기 있으면 다쳐요. 얼른 올라가세요. 수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 남자를 차례로 훑으며 걸어갔죠. 노인과의 거리가 20m, 15m, 10m로 좁혀졌습니다. 남자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야, 이거 못 들어? 남자 하나가 수아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수아는 그제야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아주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켜요. 딱 한마디였습니다. 남자가 피식 웃으며 손을 뻗는 순간 수아의 몸이 움직였어요. 손목을 잡아 비틀고 중심을 무너뜨리고 등 뒤로 꺾었습니다. 3초도 걸리지 않았죠. 남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신음을 내뱉었어요. 나머지 둘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수아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발 앞으로 나갔죠.
왼쪽에서 들어오는 주먹을 팔로 쳐내고 그 힘을 이용해 몸을 회전시켜 오른쪽 남자의 옆구리에 정확하게 팔꿈치를 박았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가 주저앉았어요. 수아는 숨 한 번 고르고 마지막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 뒤돌아 달아났습니다. 고요해진 지하 주차장에 수아의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수아는 흐트러진 블라우스 깃을 매만지고 노인에게로 걸어갔어요. 노인은 지팡이를 짚은 채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아까부터 한 번도 자리를 피하려 하지 않았던 그 노인이 수아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많이 다쳤소? 괜찮습니다. 어르신도 다친 데는 없으세요? 노인은 대답 대신 수아를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무언가를 재는 듯한 눈빛이었죠. 한참 뒤 노인이 낮게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요? 이수아입니다. 이수아. 노인이 그 이름을 한번 되뇌었습니다. 수아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어요. 면접 시간이 벌써 10분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바로 경비실에 신고하시고 자리를 피하세요. 저는 먼저 가봐야 해서요. 수아는 짧게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구두 소리가 다시 울렸어요. 계단을 오르는 내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싸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면접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15년을 기다려온 기회가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흘러내리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었어요. 2층에 올라오자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대기실 쪽에서 안내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아는 멈추지 않고 면접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늦었지만 그냥 들어가서 인사라도 하고 나오기로 했죠. 여기까지 왔는데 문 앞에서 돌아서는 건 수아답지 않았습니다. 면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수아는 한 번 숨을 들이켰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면접실 안은 예상보다 넓었습니다. 긴 테이블 너머로 면접관 3명이 앉아 있었고 옆자리에는 박지영이 단정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죠.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수아에게 쏠렸습니다. 싸늘했어요. 그중 한 면접관이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몇 시인지 알고 오는 겁니까? 면접 시작하고 20분이 지났어요. 수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이요? 면접장에 제 시간에 오는 것도 기본 예의인데 그 기본도 안 되는 사람을 저희가 왜 봐야 합니까? 박지영이 슬쩍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수아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면접실 뒤쪽 문이 열렸어요. 발소리가 들리더니 면접관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수아도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수아가 부축했던 바로 그 노인이었어요. 노인은 상석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수아를 발견한 노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면접관 중 하나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왜 그러십니까? 회장. 수아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노인의 시선 너머로 또 다른 얼굴이 보였어요. 면접실 한쪽 구석,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던 남자. 수아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강민준이었습니다. 수아의 남자친구. 대기업 직원이라고만 알았던 그 남자가 지금 한일그룹 회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아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6개월을 함께한 남자가 한일그룹과 연결돼 있다는 것,
그것도 회장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면접실을 가로질렀어요. 이 사람 무조건 합격이야. 챕터 3 무조건 합격. 면접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면접관 3명은 서로 눈치를 살폈고 박지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상석을 바라봤습니다. 강민주는 여전히 굳은 얼굴로 시선을 내리깔고 있었죠. 회장 강태준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차분하게. 그리고 면접관들을 한번 둘러보며 말했어요. 뭘 기다리는 거요? 면접 계속 진행하시오. 면접관 중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사람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이 지원자는 면접 시간에 20분 이상 늦게 들어온 데다 복장도 규정에 맞지 않아서요. 내가 합격이라고 했소. 단 한마디였습니다. 면접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수아는 그 자리에 서서 강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조금 전 지하 주차장에서 지팡이를 짚고 서 있던 노인이 지금은 대한민국 굴지의 그룹 총수로 앉아 있었어요.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그 사람이었는지도 몰랐죠. 수아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강민준 쪽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준의 눈빛에는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당혹감, 미안함,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 수아는 그 눈빛에서 시선을 거뒀습니다. 지금 당장 그 눈빛을 해석할 여유가 없었어요. 면접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박지영은 끝까지 수아를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거두지 않았고 면접관들은 형식적인 질문 몇 가지를 이어갔죠. 수아는 짧고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강민준 생각으로 가득했지만 입 밖으로는 단 한마디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지원자들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박지영이 수아 곁을 지나치며 낮게 속삭였어요. 회장님 눈에 들었다고 된 것 같아요. 두고 봐요. 수아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복도로 나오자마자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준이었습니다. 수아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 전화를 받았죠. 수아야, 나야. 지금 어디야? 건물 나가는 중이에요. 잠깐만 기다려. 내가 내려갈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아는 로비 소파에 앉아 기다렸어요. 5분도 안 돼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민준이 걸어 나왔습니다. 수아를 발견하고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죠. 수아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여기가 어딘지 알고 다녔던 거예요? 민준이 멈췄습니다. 수아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한일그룹에 지원했다고 말했잖아요. 그때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수아야, 그게... 아니면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내가 여기 지원한 거. 민준의 입술이 잠시 닫혔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답이었죠. 수아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어요. 나중에 얘기해요. 그리고 먼저 돌아섰습니다. 민준이 뒤에서 이름을 불렀지만 수아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자동문이 열리며 바깥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차갑고 맑은 공기였죠. 수아는 빌딩을 등지고 한참을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민준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면 왜 말하지 않았을까? 단순히 어색해서였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그리고 강태준 회장. 그는 왜 지하 주차장에서 혼자였을까?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회장이 경호원도 없이 지하 주차장 구석에 서 있었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습니다. 수아는 발걸음을 멈추고 빌딩을 돌아봤어요.
유리 외벽에 하늘이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저 안에 15년을 기다려온 진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수아는 그 안에 발을 들여놓게 됐습니다. 합격이라는 말 한마디로.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너무 쉬웠어요. 12번의 탈락 끝에 최종까지 왔고 20분 지각에 복장 지적까지 받았는데 회장이 직접 합격을 선언했습니다. 수아는 그 장면을 다시 떠올렸죠. 강태준이 자리에서 일어서던 순간 그 눈빛, 놀란 것도 아니었고 반가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한, 기다렸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설마. 수아의 발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일그룹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합격 통보와 함께 입사일이 통보됐어요. 2주 뒤였습니다. 수아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핸드폰을 내려다봤죠. 실제로 합격이 됐다는 게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민준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문자였습니다. 수아야, 미안해. 제대로 설명하고 싶어. 오늘 저녁 볼 수 있어? 수아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민준에게 화가 난 건지 아니면 그보다 더 크고 복잡한 감정이 뒤엉켜 있는 건지 스스로도 몰랐어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한일그룹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민준과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 그날 저녁 수아는 민준을 만났습니다.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였어요. 민준은 먼저 와 있었고 수아가 자리에 앉자마자 말을 꺼냈습니다. 수아야, 내가 한일그룹에 지원한다는 거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수아는 말없이 기다렸어요. 근데 내가 말을 못했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우리 아버지가 회장이고 내가 지원한 회사가 우리 회사라는 걸 어떻게 꺼내야 하나 싶었거든. 서류 탈락은요? 민준이 잠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한 번 있었어. 행정착오라고 처리했어. 수아는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작게 났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작지 않았어요. 민준 씨, 나는 내 힘으로 붙고 싶었어요. 알아. 그래서 더 이상은 손대지 않았어. 실무 면접부터는 진짜 수아 실력으로 간 거야. 그 한 번이 문제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할 말을 찾는 듯 했지만 쉽게 입이 열리지 않았죠. 수아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입사하면 개인적인 감정은 잠깐 내려놓을게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조금 혼자 있고 싶어요. 카페를 나오며 수아는 찬 공기를 깊이 들이켰습니다. 민준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이 타이밍이 너무 많은 것들을 헝클어 놓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혼자 달려온 길 위에 예상치 못한 사람이 들어와 있었으니까요. 그것도 하필이면 복수의 대상인 그 회사의 아들이. 수아는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어요. 서울 하늘엔 늘 별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수아는 걸었죠. 흔들리면서도 멈추지 않고. 2주가 지나고 수아는 한일그룹 본사 정문 앞에 섰습니다. 첫 출근이었어요. 타이트한 블라우스에 재킷을 걸친 차림으로 방문증 대신 사원증이 목에 걸렸습니다. 수아는 그 사원증을 한번 내려다봤어요. 차갑고 단단한 플라스틱 위에 이름 3글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이수아. 15년을 기다린 이름이 드디어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죠. 수아는 숨을 한번 고르고 발을 내디뎠습니다. 챕터 4 적의 심장부로. 한일그룹 전략지원팀. 수아에게 배정된 부서였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자리를 안내하며 말했어요. 신입이지만 회장님 특별 지시로 배정된 거라 팀원들이 좀 예민할 수 있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수아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어요.
사무실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10명 남짓한 팀원들이 저마다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중 몇몇의 시선이 수아 쪽으로 흘렀다가 이내 걷었죠. 노골적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온도였습니다. 회장이 낙점한 신입, 그것도 면접에 지각하고 들어온 여자. 달갑지 않다는 분위기가 공기처럼 깔려 있었어요. 팀장은 40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이름은 최재혁. 서류를 들여다보는 척하며 수아에게 말했죠. 이수아 씨, 첫 주는 내부 시스템 파악하는 걸로 시작하세요. 따로 업무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기존 문서들 정리하면 돼요. 문서 정리. 신입에게 주는 가장 의미 없는 업무였습니다. 수아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이 켜지는 동안 수아는 아무렇지 않은 듯 사무실을 천천히 살폈어요. 출입문 위치, CCTV 각도, 법무팀이 있는 층. 경호원 시절의 습관이 여기서도 작동했습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 그게 첫 번째였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팀원들이 335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아무도 수아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수아는 혼자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는데 누군가 옆에 앉았죠. 신입이죠. 저는 김소연이에요. 같은 팀 막내였는데 이제 막내 탈출했네요. 26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동그란 눈에 부침성 있는 얼굴이었어요. 이수아예요. 잘 부탁드려요. 회장님이 직접 합격시켰다는 거 다들 알아요. 그래서 좀 어색한 거지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소연은 수아가 부탁하지도 않은 말을 스스럼 없이 꺼냈습니다. 수아는 그게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마웠죠. 고마워요. 근데 어쩌다 지각을 했어요. 다들 그게 진짜 궁금한 거거든요. 수아는 잠깐 웃었습니다. 사정이 좀 있었어요. 소연은 더 캐묻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 배려가 수아는 마음에 들었죠. 오후에도 수아는 묵묵히 문서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서너 시간을 들여다보다 보니 흥미로운 게 눈에 띄었어요. 15년 전 환경부 감사 자료와 연동된 내부 보고서 파일이었습니다. 파일명은 평범했지만 생성일이 아버지가 고발당하던 해와 겹쳤죠. 수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클릭하려는데 그 순간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수아 씨, 그 파일은 건드리지 마세요. 돌아보니 박지영이 서 있었습니다. 법무팀장 완장을 찬 채로 수아의 화면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신입이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문서 정리하다 보니 눈에 띄어서요. 앞으로 권한 밖의 파일은 열지도 마세요. 박지영은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수아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파일에 박지영이 직접 나타났다는 것. 그 파일 안에 뭔가 있다는 뜻이었죠. 수아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다시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퇴근 후 수아는 지인인 이철수를 만났어요. 수아 아버지의 옛 동료이자 현재 노조에 몸담고 있는 사람. 수아의 잠입을 처음부터 알고 있는 유일한 협력자였습니다. 첫날 어땠어? 낡은 포장마차 안에서 이철수가 물었습니다. 수아는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파일 하나 발견했어요. 그런데 박지영이 바로 나타났어요. 이철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파일? 15년 전 환경부 감사 연동 보고서요. 파일명은 평범한데 생성일이 딱 맞아요. 이철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조심해, 박지영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 여자가 움직이면 그 위에 누군가 지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거든. 알아요.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철수의 눈빛에 뭔가 더 있었어요. 말하려다 멈추는 것 같은 표정. 수아는 그걸 알아챘지만 오늘은 더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수아는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봤어요. 첫날부터 파일을 발견했고 박지영이 반응했고 이철수는 뭔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너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수아는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들키지 않고 끝까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수아는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했고 같은 자리에서 문서를 정리했어요. 팀원들의 시선은 조금씩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거리가 있었습니다. 수아는 서두르지 않았죠. 지금은 눈에 띄지 않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던 나흘째 오전이었어요. 팀장 최재혁이 수아를 불렀습니다. 이수아 씨, 오늘부터 전략기획실 자료 취합 업무 같이 도와요. 내일 임원 보고가 있어서. 전략기획실. 강민준이 실장으로 있는 곳이었습니다. 수아는 잠시 멈칫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전략기획실은 같은 층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수아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민준이 회의 테이블에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죠. 왔어요. 자료는 저쪽 담당자한테 받으면 돼요. 업무적인 말투였습니다. 수아도 그에 맞춰 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둘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팽팽했지만 주변 직원들은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아는 담당자에게서 자료를 받아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그런데 자료를 펼치는 순간 한쪽 구석에 끼워진 문서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년 전 외주업체 계약 해지 관련 내부 검토 보고서였어요. 수아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외주업체, 이철수가 속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지 결정이 내려진 시점, 법무팀 검토 서명란에는 박지영의 이름이 찍혀 있었죠. 수아는 아무렇지 않게 자료를 계속 넘겼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빠르게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박지영은 단순히 15년 전 사건만 덮은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피해는 수아, 아버지에서 이철수로, 이철수에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보고서를 덮고 고개를 들었어요. 창밖으로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바쁘게 걷고 있었죠. 수아는 조용히 이를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천천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날 퇴근길에 수아의 핸드폰으로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어요. 이수아 씨, 우리 만나야 할 것 같소?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마이너스 강태준. 챕터 5 회장의 패. 수아는 문자를 3번 읽었습니다. 강태준. 회장이 직접 연락을 해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예사롭지 않았어요. 번호를 저장하지 않은 채로 보낸 문자, 짧고 단호한 문장. 수아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연락이 함정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선택지는 없었어요. 수아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언제 어디서요? 답장은 5분 만에 왔습니다. 내일 오전 7시 여의도 한강공원 동쪽 벤치. 회사도 아니고 집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공개된 장소였지만 이른 시간이라 조용할 곳이었어요. 수아는 그 선택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했습니다. 회장은 이 만남을 공식적인 자리로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수아는 6시 50분에 한강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동쪽 벤치 쪽으로 걸어가자 이미 강태준이 앉아 있었어요. 지팡이를 옆에 세워두고 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안개가 강 위에 낮게 깔려 있었죠. 수아는 벤치 끝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먼저 입을 연 건 강태준이었습니다. 이수아 씨, 아버지가 이상덕 씨 맞소? 수아의 몸이 굳었습니다.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숨이 턱 막혔어요. 수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15년 됐군요. 강태준은 강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나는 이상덕 씨 사건이 조작됐다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소. 수아는 고개를 돌려 강태준을 바라봤습니다. 노인의 옆얼굴은 평온했지만 그 안에 무언가 오래된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그런데 왜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를 썼습니다. 강태준은 바로 답하지 않았어요.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말했죠. 증거가 없었소. 사건을 덮은 실무 배우는 내 최측근이었고 그자가 증거를 완벽하게 없앴거든. 내가 알고 있다는 걸 들키는 순간 그자는 더 깊이 숨어버릴 게 뻔했고 그래서 저를 이용하려는 겁니까? 강태준이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눈이 마주쳤어요. 이용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소. 나는 같은 방향을 가진 사람이 필요했을 뿐이고 같은 방향이요. 수아 씨는 증거를 원하고 나는 배우를 잡고 싶소. 방향이 다르지 않잖소?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태준의 말이 논리적이라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쉽게 손을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남자가 진심인지 아니면 수아를 이용해 배우를 제거한 뒤 증거를 다시 묻어버릴 생각인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왜 저를 믿어야 합니까? 회장님은 왜 저를 믿는 거고요? 강태준이 천천히 웃었습니다. 주름이 깊이 패인 미소였어요. 지하 주차장에서 봤소. 면접 시간이 사라지는 줄 알면서도 뛰어들었잖소.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런 사람은 믿을 수 있소. 수아는 시선을 강으로 돌렸습니다. 안개가 조금씩 걷히고 있었어요. 강태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수아 씨 아버지한테 빚이 있소. 그 사람이 고발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회사 오염 피해는 더 커졌을 거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지키지 못했어. 목소리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습니다. 수아는 그걸 들었어요. 오래된 죄책감이 배어있는 목소리였죠. 수아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배우가 박지영입니까? 강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여자가 단독으로 움직인 게 아니오. 배후에 외부 세력이 있어. 우리 회사 내부 정보를 빼돌리는 것도 박지영을 통해서고. 수아의 머릿속에서 퍼즐이 빠르게 맞춰졌습니다. 박지영이 수아 아버지 사건을 덮은 것도, 외주업체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한 것도, 수아가 발견한 파일에 즉각 반응한 것도 전부 연결돼 있었어요. 저한테 원하는 게 뭡니까? 박지영이 믿는 사람이 필요하오. 내가 직접 움직이면 그자는 숨어버리거든. 그런데 수아 씨는 박지영이 아직 경계를 덜하고 있소. 수아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강을 한번 바라보고 강태준을 내려다봤어요.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아는 돌아서서 걸었어요. 등 뒤에서 노인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수아 씨, 아버지 억울함은 반드시 풀어드리겠소. 수아의 걸음이 한 박자 늦춰졌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으니까. 1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수아는 한강변을 따라 한참을 걸었습니다. 출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강태준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배우를 잡고 싶다. 같은 방향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긴 한마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다.
그 말을 믿어야 할까요? 믿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수아에게는 낯설었습니다. 15년 동안 한일그룹은 수아에게 무너뜨려야 할 대상이었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적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 적의 수장이 수아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문이 닫히기 직전 박지영이 승강장에서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지영은 닫히는 문 사이로 수아를 바라봤죠.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분명한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아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오늘은 문서 정리가 아니라 임원 보고 자료 최종 정리 업무가 배정돼 있었어요. 수아는 자료를 열며 조용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강태준과 손을 잡는다면 수아는 박지영의 신뢰를 얻어야 했습니다. 신뢰를 얻으려면 다가가야 했고 다가가려면 약점을 보여줘야 했어요. 경계를 낮추게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은 상대가 우위에 서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었으니까요. 점심시간 수아는 법무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박지영의 자리 앞에 서서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팀장님, 어제 제가 권한 없는 파일에 손을 댔던 건 정말 죄송했습니다. 사전에 확인하지 못했어요. 박지영이 눈을 들었습니다. 수아를 한참 바라봤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죠. 짧게 답하고 다시 서류를 봤습니다. 수아는 돌아서려다 한마디를 더 얹었어요. 업무 파악이 아직 부족한데 시간이 되실 때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박지영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수아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박지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바쁜 사람이에요. 알겠습니다. 괜찮으실 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아는 깔끔하게 돌아섰어요. 과하지 않게 하지만 씨앗은 심었습니다. 자리로 돌아오는 내내 등 뒤에서 박지영의 시선이 느껴졌죠. 수아는 끝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수아는 강태준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답장은 바로 왔어요. 고맙소. 수아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15년을 혼자 달려왔던 길 위에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게 옳은 선택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아버지의 이름을 되찾을 때까지. 챕터 6 균열. 강태준과 손을 잡기로 한 뒤로 수아의 움직임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혼자 모든 걸 감당할 필요가 없었어요. 회장 쪽에서는 박지영과 연결된 외부 세력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었고 수아는 내부에서 박지영의 신뢰를 파고드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중 작전이었죠. 박지영에게 다가가는 건 생각보다 까다로웠어요. 그 여자는 사람을 쉽게 들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모든 관계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수아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자연스럽게 마주치고 짧은 업무 대화를 나누고 무해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쌓아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박지영이 먼저 수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수아 씨, 지금 잠깐 시간 돼요? 수아는 고개를 들었어요. 네, 말씀하세요. 다음 주 임원 보고 자료 중에 전략지원팀 파트가 있는데 법무 검토 부분이랑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같이 맞춰봐야 할 것 같아서 업무 협조 요청이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수아는 내색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물론이죠. 바로 가도 될까요? 둘은 회의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박지영은 자료를 펼치며 설명했고 수아는 집중해서 들었어요. 1시간 남짓 자료를 맞추는 동안 박지영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딱딱하게 지시하는 말투였다가 중간부터는 동료에게 말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졌죠. 이수아 씨, 정리가 깔끔하네요. 전략지원팀 신입치고는. 감사합니다. 법무 쪽 자료 구조가 체계적이어서 맞추기 수월했어요. 박지영이 잠깐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뭔가를 재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그러다 자료를 덮으며 말했죠. 다음에 또 협조할 일 있으면 연락할게요. 작은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수아에게는 충분했어요.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민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가 아니라 전화였어요. 수아는 잠시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수아야, 저녁 먹었어? 아직이요. 나오면 안 돼, 할 말이 있어. 수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민준 씨, 지금 저 회사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수아는 계속 말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기다린 거예요. 아니면 정말 모르는 거예요? 수아야, 만나서 얘기하자. 전화로 말해요, 지금. 민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버지한테 들었어. 수아 씨가 왜 우리 회사에 들어왔는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수아는 숨을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묻고 싶어. 나는 수아 씨한테 그냥 이용당한 거야?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수아는 그 흔들림을 들었어요. 가슴 한켠이 저렸죠. 하지만 지금 당장 정리된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 지금 당장 뭐라고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어렵다는 게 무슨 뜻이야? 처음엔 접근이었어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한일그룹 직원이니까 가까워지면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수아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어느 순간부터 달라졌어요. 전화 너머에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 낮게 말했어요. 그 말이 진짜인지 어떻게 믿어? 믿어달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건 민준 씨가 결정하는 거니까.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아는 핸드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어요. 방안이 고요했습니다.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민준의 목소리를 들으니 생각대로 되지 않았죠. 다음날 출근길, 수아가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준이었어요. 둘은 같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층수가 올라가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문이 열리기 직전 민준이 낮게 말했습니다. 수아야, 나는 내 편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먼저 내렸어요. 수아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 할 때 손을 뻗어 버튼을 눌렀어요. 닫히는 문을 막으며 내렸습니다. 복도에는 이미 민준의 뒷모습만 남아 있었죠. 수아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을 잃고 싶지 않다고. 하지만 멈출 수도 없다고. 그날 오후였습니다. 강태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짧은 문자였죠. 박지영이 이번 주 금요일 외부 미팅이 있어. 상대는 5년 전부터 내부 정보를 사들인 브로커요. 미팅 장소 파악했소. 이번이 기회일 것 같소. 수아는 문자를 읽으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브로커와의 미팅 현장을 잡으면 박지영의 내부 정보 유출 증거가 확보되는 거였어요. 그게 확보되면 15년 전 이상덕 사건까지 연결고리를 이을 수 있었습니다. 금요일까지 사흘이 남아 있었어요. 수아는 그 사흘 동안 박지영과의 거리를 더 좁혀야 했습니다. 미팅 장소에 수아가 있더라도 자연스러워 보이려면 충분한 명분이 필요했으니까요. 다음 날 수아는 박지영에게 점심을 제안했습니다. 팀장님, 어제 자료 덕분에 업무 이해가 많이 됐어요. 시간 되시면 점심 한번 같이 하고 싶은데요.
박지영이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러더니 짧게 말했죠. 내일 어때요? 좋습니다. 점심자리에서 박지영은 의외로 말이 많았습니다. 회사 얘기, 업계 얘기, 입사 초반 고생했던 이야기까지. 수아는 듣는 역할에 충실했어요. 적당히 맞장구를 치고 적당히 공감하고 절대 자신의 이야기는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식사가 끝날 무렵 박지영이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이수아 씨, 금요일 저녁에 업무 관련 외부 미팅이 있는데 배석해 볼래요? 계약 관련 실무 흐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거야. 수아는 심장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꼭 배우고 싶었던 부분인데 잘 됐네요. 박지영이 가볍게 웃었습니다. 수아도 따라 웃었죠. 두 여자가 환하게 마주보며 웃는 그 점심자리에서 수아는 차분하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금요일이면 모든 게 끝난다고. 아니, 정확히는 시작된다고. 이철수에게 연락했습니다. 포장마차가 아니라 이번엔 문자로만 짧게 전달했어요. 금요일이에요.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어. 준비할게. 수아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깊은 밤이 깔리고 있었어요. 빌딩마다 불이 켜지며 도시가 또 다른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수아는 그 수많은 불빛들을 천천히 바라보며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차디찬 교도소 독방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을 아버지. 아무도 끝내 믿어주지 않아 혼자서 무너졌을 그 사람. 이제 딱 조금만 더라고 수아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분명히 될 거야. 챕터 7 금요일의 함정. 금요일 오후 6시였습니다. 박지영은 퇴근 직전 수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7시 강남역 근처 리버사이드 호텔 2층 라운지. 늦지 마요. 수아는 문자를 확인하고 강태준에게 장소를 전달했습니다. 답장은 5분 만에 왔어요. 알겠소. 우리 쪽 인원 배치해두겠소. 수아 씨는 자연스럽게 배석만 하면 돼요. 수아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회사 복장 그대로였어요. 타이트한 블라우스에 재킷을 걸친 차림. 너무 준비된 것처럼 보이면 안 됐으니까요. 리버사이드 호텔 2층 라운지는 조용하고 어두웠어요. 박지영이 창가 자리에 먼저 와 있었고 맞은편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이었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죠. 수아는 자리에 앉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아입니다. 남자가 수아를 한번 훑었습니다. 박지영이 태연하게 말했죠. 우리 팀 신입이에요. 실무 교육 차원에서 데려왔어요. 남자는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료가 나왔고 대화가 시작됐어요. 처음엔 업계 전반 이야기였습니다. 인수합병 동향, 규제 변화, 업계 이슈들. 수아는 조용히 앉아 메모하는 척 귀를 열었어요. 15분쯤 지났을 때 남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번 거는 일정이 빠듯해요. 다음 달 이사회 전에 처리해야 하니까. 박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료는 이번 주 안으로 넘길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엔 루트를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내부 감사 일정이 겹쳐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외부 컨설팅 계약 형식으로 처리하면 돼요. 전에도 썼던 방식이에요. 수아는 메모하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떨렸어요. 명백한 내부 정보 유출이었죠. 수아가 찾던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자의 시선이 수아에게 고정됐어요. 저분은 확실한 사람이에요? 박지영이 잠깐 멈췄습니다. 수아는 시선을 들지 않고
메모를 계속했어요. 물론이죠. 내가 직접 데려온 사람인데. 그래도 처음 보는 얼굴이잖아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수아는 느꼈어요.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설 것 같은 기색이었죠. 지금 이 자리가 무너지면 증거도 없어지는 거였습니다. 수아는 메모장을 덮고 남자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처음 뵙습니다. 팀장님 말씀대로 실무 공부하러 왔어요. 지금 나가드릴까요? 자연스럽게 물러나는 모양새였습니다. 남자의 경계를 낮추는 가장 빠른 방법이었어요. 남자가 잠시 수아를 바라보다 피식 웃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앉아요. 대화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수아는 속으로 숨을 고르며 자리를 지켰어요. 20분 뒤 미팅이 끝났고 남자가 일어나 박지영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다음 주 중으로 연락드리죠. 남자가 라운지를 빠져나갔습니다. 박지영이 음료잔을 내려놓으며 수아에게 말했어요. 오늘 잘했어요. 눈치 빠르네. 감사합니다. 수아는 짧게 답하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호텔을 나오자마자 핸드폰을 꺼냈어요. 강태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외부 컨설팅 계약 루트로 정보 유출 중이에요. 다음 주 안에 자료 이동 예정입니다. 답장이 빠르게 왔어요. 수고했소. 우리 쪽에서 오늘 미팅 전체 녹취 확보했소. 수아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15년을 기다린 증거가 손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받자마자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수아 씨, 나요, 이철수. 철수 씨, 왜 이 번호로요? 핸드폰 바꿨어. 이수아 씨한테 할 말이 있어. 지금 만날 수 있어?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전화로는 못해. 직접 봐야 해. 수아는 잠시 멈췄습니다. 어디로 가면 돼요? 예전에 만났던 포장마차. 30분 뒤에.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아는 발걸음을 돌렸어요. 이철수의 목소리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오늘 미팅 결과를 전달했을 때 짧게 답장만 보냈던 것도 이상했고 핸드폰을 바꿨다는 것도 걸렸어요.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포장마차에 도착하자 이철수가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주잔 앞에 있었지만 마신 것 같지 않았어요. 수아가 앉자 이철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아 씨, 나 사실대로 말해야 할 것 같아. 수아는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나 강태준 회장한테 고용된 사람이야. 처음부터.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철수가 계속 말했어요. 10년 전부터야 회장이 이상덕 씨 사건을 파려고 내부에 심어둔 사람이 나였어. 노조에 들어간 것도 수아 씨 접촉한 것도 전부 회장 짓이었어. 그럼 내 잠입도 처음부터 회장이 알고 있었던 거네요. 응, 수아 씨가 지원서를 낸 날부터. 수아는 테이블을 바라봤습니다. 배신감이 치밀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분노가 터지지 않았죠. 어쩌면 이미 예감하고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강태준이 보인 태도, 너무 빠르게 건네준 합격. 전부 너무 매끄러웠으니까요. 이철수 씨, 아버지 얘기는요? 아버지 동료였다는 것도 거짓이에요? 이철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건 진짜야. 이상덕 씨랑 같은 공장에서 일했어. 그 사람이 고발하던 날 옆에 있었고 끌려가는 것도 내가 봤어. 목소리가 잠시 갈라졌습니다. 회장이 접근했을 때 거절 못한 건 이상덕 씨 억울함을 풀겠다고 했기 때문이야. 나도 그걸 원했으니까. 수아는 긴 숨을 내쉬었어요. 이철수가 전부 거짓말한 건 아니었습니다. 수단은 달랐지만 방향은 같았고 지금 이 사실을 스스로 털어놓은 것도
양심이 남아있다는 증거였죠. 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철수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박지영이 수아 씨를 의심하기 시작했어. 오늘 이후로. 내일 아침까지 신원 조회를 돌린다는 정보가 들어왔어. 수아의 눈빛이 굳었어요. 언제요? 1시간 전. 수아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신원 조회가 들어가면 경호 경력과 아버지 이름이 연결되고 그게 박지영 손에 들어가면 끝이었어요. 회장님은 알아요? 지금 연락 중이야. 수아는 가방을 들었어요. 이철수 씨, 지금이라도 말해줘서 고마워요. 포장마차를 나오자마자 강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2번 가고 연결됐어요. 회장님, 박지영이 내일 아침 제 신원 조회를 돌린대요. 강태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소. 그래서 우리도 오늘 밤 안으로 움직여야 하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일 아침 이사회가 있소. 그 자리에서 끝내는 거요. 수아는 밤바람 속을 걸었습니다. 내일이었어요.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수아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챕터 8 15년의 끝. 이사회는 오전 9시에 시작됐습니다. 한일그룹 본사 최상층 이사회실. 유리창 너머로 서울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그 방에 임원들이 하나씩 들어와 자리를 잡았어요. 수아는 전략지원팀 직원 자격으로 자료 배포를 맡아 이사회실 한켠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수아에게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류를 나르는 신입 직원이었으니까요. 박지영도 들어왔습니다. 법무팀장 자격으로 맨 끝자리에 앉았어요. 수아와 눈이 마주쳤지만 박지영은 그냥 시선을 거뒀습니다. 아직 신원 조회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거였죠. 수아는 내색하지 않고 자료를 계속 정리했어요. 강태준이 들어오자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상석에 앉으며 임원들을 한번 천천히 둘러봤어요. 강민준도 실장 자격으로 한쪽에 앉아 있었죠. 민준의 눈이 수아를 향했다가 이내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사회가 시작됐습니다. 안건이 하나씩 처리되는 동안 수아는 조용히 서 있었어요. 그런데 3번째 안건이 상정되는 순간 강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안건 처리 전에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임원들이 일제히 회장을 바라봤어요. 지난 수개월간 우리 내부에서 회사 기밀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었습니다. 루트는 외부 컨설팅 계약을 가장한 브로커 거래였고 해당 거래를 주도한 인물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방안이 굳었습니다. 강태준이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박지영 팀장. 박지영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표정을 가다듬으며 차갑게 말했어요. 회장님, 그건 근거 없는 말씀이십니다. 저는 어떤 외부 거래도 한 적이 없어요. 근거가 없다고요. 강태준이 김상무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김상무가 태블릿을 들어 화면을 띄웠어요. 지난 금요일 리버사이드 호텔 라운지 녹취 파일이었습니다. 박지영의 목소리가 회의실 안에 선명하게 울렸죠. 외부 컨설팅 계약 형식으로 처리하면 돼요. 전에도 썼던 방식이에요. 박지영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렸습니다. 수아는 그 손을 바라봤어요. 15년 전 아버지에게 누명을 씌운 손, 수많은 사람들의 억울함을 덮어온 손이었습니다. 이제 그 손이 떨리고 있었죠. 이건 편집된 거예요. 맥락이 있는 대화라고요. 박지영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태준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맥락이 있다면 설명해 보시죠. 그리고 15년 전 이상덕 씨 사건의 증거 조작도 설명이 되나요?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수아의 눈에 뭔가가 차올랐습니다. 이상덕. 아버지의 이름이었어요. 이 방에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그 이름이 불렸습니다. 박지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강태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상덕 씨는 불법 폐수 투기를 고발한 내부 고발자였습니다. 그런데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서 생을 마감했죠. 그 조작을 주도한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웅성임이 일었어요. 박지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이사회가 끝난 뒤 박지영은 즉각 정직 처리됐고 경찰 고발이 접수됐어요. 로비에서 수사관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지영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순간 수사관 2명이 다가섰어요. 박지영은 수화를 받죠. 박지영이 낮게 말했어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수아 씨가 누군지.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사회실 복도에서 강태준이 수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다가가자 노인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수고했소. 아버지 이름을 꺼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태준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진작했어야 할 일이요. 너무 늦었소. 수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늦었지만 해주셨잖습니까?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유리창 너머 서울이 환하게 펼쳐져 있었어요. 그날 저녁 수아는 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오래된 비석 앞에 쪼그리고 앉아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풀잎이 흔들렸죠. 수아는 비석에 손을 얹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다 됐어. 13살에 멈춰버린 시간이 그 자리에서 천천히 흐르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수아의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민준이었습니다. 수아야, 오늘 시간 돼? 수아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저녁 한강변에서 둘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오랫동안 말이 없었어요. 먼저 입을 연 건 민준이었습니다. 미안해.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나도요. 나도 할 말이 많아요. 알아. 다 알아도 괜찮아. 수아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은 앞을 보며 걷고 있었어요. 그 옆모습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6개월을 함께한 사람의 얼굴이었으니까요. 민준 씨,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민준이 걸음을 멈추고 수아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냥 나랑 걸어요. 오늘은 그걸로 충분해. 수아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힘을 빼고 웃는 얼굴이었어요. 한강 위로 바람이 불었고 두 사람은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정하지 않은 채로.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죠. 15년을 혼자 걸어온 길 위에 이제 누군가가 함께였으니까요. 이수아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일그룹은 이상덕 씨의 명예를 공식 회복했고 가족에 대한 보상도 이뤄졌어요. 외주 노동자들은 전원 복직됐으며 박지영은 결국 법정에 섰습니다. 복수가 끝난 자리에 남은 건 분노가 아니었어요. 그리움이었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아는 여전히 한일그룹 전략지원팀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달라진 건 문서 정리 대신 실제 업무를 맡게 됐다는 것, 그리고 매일 아침 민준과 문자를 주고받는다는 것이었어요. 크고 대단한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수아에게는 그걸로 충분했죠. 어느 날 점심시간 강태준이 수아를 따로 불렀습니다. 회장실이 아닌 건물 앞 작은 정원이었어요. 노인은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고 수아가 다가가자 옆자리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앉으시오. 수아가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수아 씨,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요? 지금처럼 일할 생각입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강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는요? 수아가 잠깐 웃었어요. 천천히 알아가는 중이에요. 그거면 됐소. 노인이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강태준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상덕 씨가 자랑스러워할 거요. 딸이 이렇게 됐으니.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눈을 감았어요. 바람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죠. 아버지가 좋아하던 계절의 바람이었어요. 수아는 그 온기를 오래 느꼈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는 울어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따뜻한 커피 한 잔처럼 당신의 마음에 스며드는 사연 한 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